예,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 정책관 박용순입니다. 더벨하고 오늘 업계를 대표하시는 회장님들 계신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저는 더벨 기사를 통해서 업계 소식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아마 업계 소식을 제일 발빠르게 디테일하게 전하는 데가 더벨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오늘 인쇄된 인쇄물과 다르게 중간에 다른 슬라이드가 미처 준비를 못한 슬라이드가 중간에 좀 삽입이 돼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벤처투자 촉진법 입법 내용과 제정 방향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00년대 닷컴 버블이었을 때 그때 벤처 정책과 사무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벤처 건전화 방안을 만들 때 그때 같이 일을 하고 있었고요. 벤처 건전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게 오히려 약간의 버블이 있어야 되는 업계를 너무 냉각시켰다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모태펀드를 만들 때 그때 담당 사무관이었고 2017년도에 8천억 추경 들어왔을 때 그때 담당 과장이었고 벤처투자 촉진법을 입법 예고했던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제 업계를 많이 보아왔는데 오랫동안 보아왔는데 지금 벤처기업도 그렇고 벤처투자 업계도 그렇고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커질까 상상을 못할 정도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다. 그런 과정을 보아왔고 그 과정 중에 하나로 벤처투자 촉진법이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입법 추진 개요하고요, 정책 방향하고 주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 VC 업계의 미래와 혁신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투자 촉진법을 이제 하겠다라고 했던 게 18년도 1월 31일 벤처 생태계 혁신 대책이었는데요. 요때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함께 이때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민간에 넘기겠다. 요 두 가지 대책이 같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랬고 저희 벤처투자 촉진법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인 추진 목표는 진입 장벽을 좀 완화해서 민간 중심으로 좀 만들자라는 거 하고 펀드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민간 자금을 좀 유입을 시키자. 그다음에 창업 초기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하자. 투자 제도의 단순화 체계화. 이렇게 슬라이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때 법을 만들 때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4번이 굉장히 큰 계기가 됐었습니다. 벤처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을지 몰라도 행정적으로는 4번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왜 그랬냐면은 저희 벤처 투자 제도가 창업지원법하고 벤처 특별법에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한쪽에는 이제 KBF가 있고 한쪽엔 창업투자조합이 있었는데 일단 규제가 달랐고요. 그 다음에 동일 개선을 하려고 하면은 양 법을 동시에 계속 고쳤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바꾸자 했었으면은 벤처 특별법 법을 바꾸고 그다음에 창업지원법 법을 바꾸고 그 밑에 시행령을 바꾸고 또 시행령을 바꾸고 엄청난 많은 행정 낭비가 있었고 그 과정 중에 업계에서도 매우 혼란을 겪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행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펀드들이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다른 규제를 하고 있어서 업계 쪽에서는 굉장히 혼선도 많았고요. 그거는 이제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다음에 벤처 펀드 자체가 굉장히 여러 칸막이가 많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P2P 투자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16년도, 17년도 거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핀테크였고 핀테크 안에 P2P가 있었는데 P2P가 대부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P2P에 대한 투자가 금지 업종이었습니다. 창업지원법이나 이런 데 대부업이 금융업이었기 때문에 금융업에 대한 투자가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요거를 좀 풀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때 고민을 했던 게 앞으로 신산업은 계속 나올 건데 그러면은 신산업이 나올 때마다 법을 고칠 거냐 이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펀드 운영에 있어서 어떤 좀 포괄적으로 그 자율성을 좀 넓혀놓자 그런 취지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창업 초기 이쪽에 관해서는 이제 세이프 제도, 이 뒤에 나올 세이프 제도가 그 단초가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창업지원법에는 그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그다음에 창업기획자가 18년도인가 17년도에 들어왔죠. 그리고 벤처기업법에는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이 있었고요. 법 제정 시기도 보면 창업지원법이 86년도, 벤처기업법이 97년도, 거의 30년이 넘은 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산업의 발달을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법이었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법이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복잡한 규제, 벤처캐피탈 진입 장벽, 그다음에 학습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통합을 하자 해서 벤처투자 촉진법으로 일원화를 하게 됐고 일단 체계부터 좀 잡았습니다. 엔젤 투자, 그다음에 개인 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창업투자회사, 그 다음에 이원화되어 있던 창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은 하나로 합쳤고요. 벤처투자조합으로. 그 다음에 모태펀드. 이렇게 체계를 잡음으로써 일관된 규제, 그 다음에 자유로운 투자활동, 근본적으로는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많은 투자가 되게 하자. 이렇게 있었던 거죠. 세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창업투자회사에 관해서 모태 출자 조건을 폐지했다라는 게 있는데 벤처특별법에는 이제 KBF라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는 펀드가 있었고 이 펀드는 반드시 모태 펀드의 출자를 받아야만 펀드 결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좀 연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창업투자조합은 창업지원법에 먼저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특별법 만들고 생겼는데 그때 창업투자조합이 창업투자 의무 비율이 있고 해외투자가 제한적이다 보니 해외투자 자본을 좀 유치를 하고 투자활동을 자유롭게 하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특별법의 한국벤처투자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조합을 만들고 보니까 이게 그 투자 제한이 창업투자조합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어갖고 펀드 운영의 자율성이 있어서 관리 차원에서 사실은 모태조합이 들어갔던 겁니다. 의무적으로 출자를 받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모태조합 출자를 받게 하고 보니까 민간 자금 수요는 굉장히 많아갖고 KBF를 만들고 싶은데 모태펀드 KB에게 신청하라고 심사를 받고 겨우 1억을 받기 위해서 펀드 결성이 안 되고 또는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태 출자 조건, 모태 출자를 받아야만 펀드를 결성할 수 있게 하는 거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과정이 조금 있습니다. 이 중간 과정에 그러니까 법 통합 전에도 KBF가 있던 벤처특별법에 모태조합 출자 조건을 일단 폐지를 하는데 그때 좀 단서 조항을 다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폐지를 했었고 단서 조항을 다뤘던 게 M&A나 세컨더리 펀드, 그다음에 창업투자조합과 마찬가지로 창업벤처기업에 40% 이상 투자를 하겠다. 이런 조건이 붙은 거는 모태조합 출자 없이 KBF,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을 하게 했었고 이게 중간 과정이었고 통합법을 만들면서는 전체적으로 다 폐지를 했죠. 그다음에 투자의무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촉진법 만들면서 이게 나중에 투자 시장의 굉장히 자율성을 높이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기존에는 자본금의 40%, 펀드 ABC가 있으면 펀드 A, B, C별로 창업 투자 기업의 40% 이상씩을 개별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통합법에서는 총 운용 자산의 40%로 바꿨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은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의무 비율 그 숫자는 동일합니다. 효과는 동일하면서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펀드 AB가 있다고 치면은 처음에는 기존 법에서는 A 펀드, B 펀드 각각 40%를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요거를 총 운용 자산으로 합쳐버리면 펀드 A에서 이를테면 100억짜리 펀드 두 개라고 가정을 하면은 100억짜리 펀드에서는
80%를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 펀드 B는 100억을 갖고서는 해외 투자가 됐던 중견기업 투자가 됐던 뭐든지 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후속 투자도 가능했고 그 해외 투자도 함으로써 수익성 제고도 가능했고 이런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좀 높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 해외 투자가 그 창투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두 조합이 좀 달랐습니다. 창투조합은 중견기업 투자가 뭐뭐뭐 조건을 갖추면은 가능했고요. 벤처투자조합은 중견기업 투자가 아예 불가능했고, 창투조합은 해외 투자에 대해서 아예 규정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벤처투자조합은 해외 투자가 가능했고, 이건 해외 자본을 끌어오기 위해서 벤처투자조합을 만들었던 그 취지 배경을 다시 상기하면은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견기업 투자나 해외 투자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 투자 의무 총 자산의 40%만 지키면은 중견기업 투자와 해외 투자는 자율적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요거를 통해서 사실은 그 수익성 제고 목적도 있고요.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고 해외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성 제고와 해외 네트워크 확보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펀드 결성 요건에 대해서는 창업투자조합이 최소 결성 요건이 20억 원, 벤처투자조합이 30억 원이었는데 요거를 20억 원으로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기획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 조금 그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때 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법안 소위를 할 때 처음에 법안 초안은 엑셀러레이터로 법안 초안이 갔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아직도 가끔 발음이 꼬이는데요. 그때 의원님들이 이제 소위 심사를 하면서 엑셀러레이터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 듣는 단어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소위를 하는데 엑셀러레이터 하다 발음이 꼬이니까 모 의원님께서 짜증이 나니까 이거 한글로 다시 고쳐와 하고선 법안 소위가 이제 중단되고 다시 고쳐가서 한 게 창업기획자입니다. 그리고 창업기획자라는 그 한글 명을 달면서 그때 업계 의견을 이제 동시에 들어가면서 업계에서는 이미 엑셀러레이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창업기획자라고 하면은 실제 현실과 괴리도 있고 알아듣지도 못한다. 그래서 법안에 창업기획자 괄호 엑셀러레이터 이렇게 부기가 됐던 거고요. 그 엑셀러레이터에 대해서는 제일 큰 거는 벤처투자 촉진법에서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을 허용했다라는 게 제일 큰 제도 개선 내용입니다. 이것도 중간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기존의 창업기획자는 이제 개인투자조합만 기존 법에서는 결성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요구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엑셀러레이터라는 단어를 쓰면서 또 달리 컴퍼니 빌더라는 용어를 쓰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특히 이쪽에서 많이 요구를 하셨었는데 우리는 법인 출자자 소유도 있다. 우리가 개인 투자조합을 결성을 하게 되지만은 돈 주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거를 막느냐. 그래서 법인 출자를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었습니다. 뒤에 다시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법인 출자를 그랬고 최대 50%까지 허용을 했었고 이제 바뀌는 법에서는 개인 투자조합과 벤처 투자조합 둘 다 결성이 가능하게 했고요. 지방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 투자 법이라는 게 어떤 선언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 투자 활성화라는 내용을 법 조문에 담았습니다.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는 물론 벤처 투자 시장은 민간 시장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에서 잘 돌아가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은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는 공적인 역할로서 안 되는 부분에 공공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 투자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모태펀드라는 어떤 집행 기관 통해서 했었는데 법에 좀 선언적으로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벤처 투자 조합과 개인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 투자 조합하고 벤처 투자 조합은 일원화를 했고 개인 투자 조합은 이것도 큰 바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창업자 벤처 기업에만 투자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자라고 하면은 업력 7년 이내 기업, 그다음에 벤처 기업이라고 하면은 벤처 기업 특별법에 의해서 확인을 받은 벤처 기업만 투자를 가능하니까
관리 보수를 빼고 나면은 사실 포트폴리오 구성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투자 의무 비율을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창업 벤처기업에는 50%하고 나머지는 다른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익성도 좀 추구를 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지금 아까 서두에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벤처 투자의 대상이 뭐뭐뭐는 안 돼라고 금융, 보험, 부동산 이렇게 쭉 있었고요. 요거를 벤처 투자 촉진법에서는 사행 산업, 사실 이거 하나로 그냥 다 풀어버린 겁니다. 도박만 안 되는 거죠. 이거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2P였고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기존 법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직접 투자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직접 투자를 풀어줬는데 이거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 밑에 어디 고시가 갖고 꼼수로 좀 풀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에서 다 상위법에서 모든 거에 대해서 투자가 가능하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 투자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 기업법하고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창업지원법에 있던 내용하고 밑에 벤처기업 제외 업종, 요것도 투자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법마다 좀 다르게 제한을 하고 있었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통합을 하면서 사행산업 외에는 다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초기 투자, 실리콘밸리 쪽에서 많이 쓴다고 하는 세이프, 심플 어그리먼트, 뭐 쭉쭉쭉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인데 요거 검토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배경은 뭐 여기 업계에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지만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워서 투자 협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아예 투자 딜 자체가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일단 계약서 형식으로 돈을 줍니다. 돈을 주고 그 다음에 후속 투자가 들어왔을 때 후속 투자자가 결정하는 기업 가치에 따라서 그 처음 계약 형태로 했던 투자 요거에 대한 지분율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사실 세이프를 8월 달부터 시행을 하면서 민간 업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한국 벤처 투자에서도 지금 세이프 방식을 갖고서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K빅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느냐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공공 성격을 좀 감안한다고 치면은 창업 초기 투자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K빅이 직접 투자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K빅이 그 직접 투자 기관이 아니고 출자 기관이다 보니까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해도 좀 어려움이 있죠. 전문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 가치 산정을 한 뒤에 나중에 책임 문제도 있고 그래서 K빅이 활용할 수 있는 직접 투자 수단 중에 하나가 세이프입니다. 실제로 지금 요거를 선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창업 지원 보조금을 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조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미 한번 검증이 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이프 방식의 직접 투자를 지금 K빅이 현재 선 실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 투자 의무 비율 아까 말씀을 드렸죠. 기존에는 각각 펀드에 대해서 40% 이상이었는데 이걸 통합을 해서 총 운용 자산의 40%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도 저해되지 않고 펀드 운영하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합을 자유롭게 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 조금 슬라이드가 그 한글 문서라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펀드에 있어서는 그 투자 의무 비율을 산정 방식 고치는 거 이게 가장 저희가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창업 투자 회사 자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두 번째 네모를 보시면은 창업 투자 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자회사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했습니다. 창업 기획자, 엑셀러레이터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자산 운용사도 가능하고 스펙, M&A 목적을 위해서 기업 인수 목적 회사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스펙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PC를 별도로 창업투자회사가 설립을 하면은 저희가 그 SPC를 활용을 해서 SPC가 펀드에 출자를 하는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만은 그 SPC가 이제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서 펀드에 출자를 할 때 저희가 기보에 보증을 설 수 있는 툴도 요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를테면은 창업투자회사가 SPC를 설립을 합니다. SPC가 금융권으로부터 은행 대출을 받습니다. 이때 기보가 보증을 서줍니다. 그러면은 그 SPC가 펀드에 출자를 해서 프로젝트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게 만약에 그 보증 스킴을 저희가 집어넣기 위해서는 SPC가 없었다는 사실은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스펙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요것뿐만이 아니라 창업투자회사가 BDC 비즈니스 디벨롭 컴퍼니라고 이제 금융위 자본시장법에 의한 BDC 설립도 가능하게 됐고요. 그 창업투자회사가 펀드 운영뿐만이 아니라 자회사를 여러 가지 형태의 자회사를 그러니까 보유를 함으로써 그 회사 운영에도 굉장히 자율성이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어떤 신문사에서는 벤처투자 전문은행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 그림을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은 거래 제한 행위가 정말로 복잡합니다. 너무너무 복잡해갖고 사실은 관리 감독 기관인 저희들도 어떤 창업투자회사의 관리 감독을 나갔을 때 요거 하나하나를 거래 제한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기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요번에 그 개선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를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도식을 보시면 벤처투자조합이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안 되는 것만 안 되는 거고요. 피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후속 투자가 가능하게 한 겁니다. 이를테면은 상식적으로 벤처투자조합이 자기 그 운용사인 창업투자조합하고 동거래를 하면 안 되죠. 출자 투자 목적 외에는. 그 다음에 창업투자회사에 이해관계 있나고 하면 안 되죠. 상식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돈 준 사람과 금전거래를 하면 안 되죠. 주요 출자자와. 그 다음에 계열회사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피투자 기업에 대해서 만약에 30% 이상 투자를 하면은 이게 그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속 투자를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기존 법에서는. 주요 출자자가 되거나 대주주가 돼버리면은 후속 투자를 못하게 되니까 대형 투자를 못하게 되고요. 그런 펀드가 여러 개 있다고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펀드 운영의 자율성을 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후속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대형 투자가 안 되고 피투자 기업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요. 그래서 피투자 기업에 한해서는 모든 거래를 허용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안 되는 것만 안 되게 심플하게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SPC를 설립하게 함으로써 다른 더 자유로운 운용도 가능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 조합에 대해서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인 투자 조합의 등록 요건을 보시면은 기존에는 개인과 창업 기획자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창업 기획자를 겸용하는 요 조건이 붙어 있긴 합니다. 창업 투자회사와 LLC 투자회사도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네모가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쪽에서는 사실은 조금 불만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와 절충점을 찾아나간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까 그 창업기획자가 개인 투자자업을 만들 때 법인 출자를 허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한시적인 조치였습니다.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법인 출자 한도를 49% 이내까지는 허용을 했던 거고요. 이제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출자를 받으려면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을 하라라는 게 저희 취지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더 세게 저희가 입법 예고를 했었는데 중간에 그 30%라고 절충점을 찾은 거고요. 요거는 창업기획자 입장에서 보면은 법인 출자 금액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어떤 규제가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벤처 투자 조합을 없애야죠. 벤처 투자 조합도 만들게 해달라. 개인 투자자금을 만들면서 법인 출자도 자유롭게 해달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벤처 투자자 법인 투자를 받을 능력이 있으면은 벤처 투자자금을 만드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풀어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투자 의무 비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게 돼 있었는데 이제 50%는 다른 데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바뀌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창업기획자에 대해서 이제 공간 문제가 이제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기존에는 소유 임대를 통해서만 보육 공간을 갖고 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공유 오피스가 워낙에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를 통해서 보육 공간을 확보하더라도 그것도 인정을 하게끔 이제 바뀌어서 시행이 될 예정이고 말씀드린 대로 벤처 투자 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벤처 투자 조합을 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요거는 창업 투자 회사도 펀드 결성을 할 때 그 의무 출자를 자본금에서 하게 되어 있고 창업 기획자는 이제 원래는 금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반 법인은 1억 원, 비영리 법인은 5천만 원. 요거는 비영리 법이라는 거는 창경센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벤처 투자 조합을 결성을 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 조합보다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최소 납입 자본금을 운용 조합의 1% 이상 좀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성을 좀 강화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문 개인 투자제는 확인제도에서 등록제로 바뀌었고요. 확인제 같으면 3년마다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 건데 등록제로 바뀌면서 결격 사유만 아니면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개인 투자 조합 말씀드렸고, 예, 모태펀드는 이제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에 대해서는 정책 목적이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출자 의무 비율, 이를테면은 창업 초기 목적을 위해서 출자를 해줬다. 그러면은 창업 초기가 뭐 펀드별로 뭐 50% 또는 40%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모태펀드 출자한 펀드는 60%까지 설정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도 그 창업 투자 회사에 준하는 임원 요건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직무 관련 정보에 대해서 사적인 이용 행위 금지를 했고 손실보전 금지, 한국벤처투자의 법정 기관화 이런 내용들이 벤처투자 촉진법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벤처캐피탈의 미래와 혁신 생태계 요거는 뭐 너무 뻔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는 스타트업들이 벤처 투자를 받아서 성장하고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거고, 여기에 있어서 벤처 캐피탈의 역할이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고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동반자로서 하나의 독립 산업으로서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벤처 투자 주체로서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이분들이 창업 투자 회사가 못하는 부분들을 일정 정도 보완을 해나가면서 저희 창업 그 다음에 벤처 기업, 벤처 투자 생태계를 좀 같이 키워나가자 그런 내용이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신속 대응 이제 벌써 굉장히 지금 시대가 빠르게 지나고 있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 요즘에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거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불과 2, 3년만 하더라도 모든 화두는 4차 산업혁명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고 17년도 추경 8천억의 상당 부분은 4차 산업혁명 펀드라는 이름으로 펀드가 결성이 됐었고 실제로 그 수천억짜리 펀드들이 이미 2, 3년 동안 벌써 다 소진이 됐고 그 펀드들이 지금 벤처 투자 시장을 불과 2, 3년 만에 양적 질적으로 성장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생력 있는 벤처 생태계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게 자생력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단기 성장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고, 사실 저도 모태펀드 추경 17년도에 8천억으로 확정이 됐을 때 정부안은 1.4조였습니다. 1.4조. 그런데 1.4조가 모태펀드를 만들고 16년까지 모태펀드가 받은 예산 자체가 10년 넘게 받은 돈이 1조였거든요. 근데 한 해 1.4조를 갖고서는 정부 추경을 갔었던 거고요. 그때 이 버블 생기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민간 자생력을 키우자고 하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 갖고 오히려 민간 시장을 구축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고 저도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상당히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논리로 갖고 갔던 거는 시드머니다, 마중물이다, 민간 자금이 따라온다. 결과적으로 창업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정부 돈이 섞였는지 안 섞여 있는지 중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요 안에 벤처 캐피탈 자금만 있느냐, 국민연금 자금만 있느냐, 돈의 꼬리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매년 1조 단위로 키울 정도로 기여를 했던 거고요. 건전성 확보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그렇게 돈을 쏟아 부으면서 어떤 버블 또는 사기꾼, 브로커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는 시장의 일부는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표면에 대해서 생태계를 교란할 정도 그 정도는 없었고 이런 바탕에는 2000년도 버블닷컴 시절의 학습 효과 그 다음에 투자 위기가 있었던 중간중간 이런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스타트업도 그렇고 VC들도 그렇고 상당한 학습 효과에 대한 축적된 경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건전성이 상당히 확보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벤처캐피탈 선진화에 관련해서는 선진화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도적인 역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네트워크, 해외 쪽에 있는 다양한 제도들, 그 다음에 해외 쪽의 VC들이 운용하는 여러 가지 투자 기법들, 사례들 이런 것들이 VC 자체적으로 좀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요까지가 제가 발표 준비한 내용이고요. 딱 30분 주어진 시간에 발표를 하게 되어서 다행이고 또 하나 입법 예고를 한 법을 갖고 중간에 2년 떠나와 있었는데 다시 입법 예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이런 발표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